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양옥석입니다. 예, 오늘 그 최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4월 발족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중소기업 일자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좀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에 앞서서 주요 참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앞서 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사실 토론회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 패널 분들은 앞쪽으로 보고 계신 게 상관이 없는데 부회장님하고 우리 여기 저 특위위원님들께서는 뒤쪽을 보고 계시니까 인사하실 때 앞쪽 먼저 한번 인사하시고 돌아서서 카메라 보고 다음 인사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은 상근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저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이신 김문식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특위 위원이시면서 본회 자동차 서비스 산업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창훈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 특위 위원이시면서 본회 공동사업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영발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고소작업대 임대업조합의 박길수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예. 우리 최저임금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의 이태희 본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회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장으로 수고해 주실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파이터치 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실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정 토론자들 분들입니다. 서울시립대 송원재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반은 패션 칼라 사업조합의 구홍림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국편의점주 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월드 EP 무역의 송사면 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대학교 법학과의 김재영님 참석하였습니다. 예, 참자 소개를 이상으로 마치고요. K3인 격려사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은 상근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저임금 특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최저임금의 일자리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개최해 주신 우리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그 박길수 우리 고소작업대 이사장님, 또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님, 또 윤영발 이사장님, 김창룡 회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좌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좌장의 이지만 교수님, 또 발제 맡아주시는 파이타치 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실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송원재 교수님 등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멀리 저 대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권혁상 서기관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해서 굉장히 그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의 격차는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68.2% 정도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도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나 고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출하시는 중소기업들도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우리 소상공인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한테 타격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요. 도소매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금도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아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약 95%는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운 상황, 지불 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결정이 좀 신중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뭐 근로자와 함께 멀리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오늘 토론회가 그런 논의를 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뭐 좋은 그 발제와 토론 내용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끝까지 남아서 같이 공부하고 오늘 주신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정부와 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최저임금 특위 김문식 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입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서성원 상근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님, 발제자이신 파이터치 연구원의 김재현 실장님, 토론을 맡아주실 서울시립대 송원재 교수님, 구홍립 이사장님, 홍성길 정책국장님, 송사면 부장님, 그리고 김재영 학생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스마트 일자리 본부 이태희 본부장님과 양옥석 실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고율 인상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라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경제 지표는 기저효과 등으로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한 만큼 회복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이 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41%는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것이며 대응책이 없이 타격을 입을 기업도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물론이고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와 일자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청년 구직자들의 현실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걸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토론 발표 시간입니다. 토론 발표를 해주시고 나서 우리 좌장이신 우리 이지만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발제는 우리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 지표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을 때 이제 중소기업들이 고용에 대해서 또는 이제 생산 업황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2018년과 이제 2019년에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그 경제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제 기업 고용과 업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극화의 소득 분배 변화라고 표현을 해두었는데 이 양극화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들의 영향과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이제 영향을 받은 직후에 코로나19라는 또 새로운 상황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함께 비교를 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서 2017년 대비 무려 29.1%라는 이제 굉장히 가파른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19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시기에 글로벌 경기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내수호적 그리고 또 신흥국들이 그때 상당히 이제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당시 글로벌 경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제 그 악영향으로 어떤 경제에 꽤 큰 이제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한국과 미국, 중국의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이제 연평균 이제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6년과 2017년에 보시면
성장률이 그 이전에는 약 2.8%였는데 2.9%, 3.2%로 상당히 성장률이 양호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호조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률이 그 이전에 비해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이 성장률이 3.2%에서 2.9% 그리고 2019년에 2%까지 성장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성장률을 보시면 2016년에 1.6%였던 성장률이 2.2%, 3.2%로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이제 6.8%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2017년에 6.9% 그리고 2018년에도 6.8% 이렇게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이제 높고 이제 신흥국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성장률을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것은 당시에 신흥국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글로벌 경기가 양호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여러 가지 그 경제 페이퍼를 보더라도 2018년에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양호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가 2016년부터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 관련 정책들 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좀 성장률을 유지해 주거나 성장세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좀 강력한 노동 정책들이 성장률을 둔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충격은 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고 뭐 GDP, 투자, 고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에 더해서 코로나19에 인한 충격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점에 있어서 과거에 좀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한 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경제 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정도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그런 거시경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그 도구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준수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그만큼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 원이 아니라 그러면 현재 8,72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인상되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을 한번 그 경제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업종별 영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들에서 어떤 고용 효과, 업황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분석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어떤 그 종사자 규모별로 고용과 업황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분배 변화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 이 양극화, 특히 그 가계 소득 분위별로 그 소득이 낮은 가계와 소득이 높은 가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가게 중에서도 저소득층 가게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꼭 기업 분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가늠해 보는데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과 10,0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업종별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2019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 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의 비중은 전체 중에서 약 한 79.6%, 그러니까 대략 한 80% 정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 80%를 넘는 업종을 살펴보았더니 기타 제품 제조업, 그리고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업, 그리고 도소매업,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이런 이제 산업들이, 그러니까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시 근로자 수가 전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들에서 주로 타격이 컸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타격이 컸던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전인 2014년에서 2017년,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기간이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이 2020년, 이렇게 세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세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이제 그 고용 증가율, 고용 변화율을 한번 연평균을 내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 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는 연평균 약 1.4% 정도 이제 고용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2018년과 2019년,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입니다. 그때는 0.7% 정도의 고용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에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고용이 오히려 한 0.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전년 대비 이제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산업의 경우에는 1.4%, 0.7%, 마이너스 0.8% 정도의 영향이 있었는데 도소매업을 보시면 2014년과 2017년에는 약 0.7% 정도 고용이 증가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마이너스 1.7%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인상시킨 이 2년 동안 연평균 고용이 약 1.7%씩 매년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약 마이너스 4.3%,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해서는 전년 대비, 이게 지금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평균적으로 약 코로나19에 의해서 한 4% 정도의 고용 감소가 일어났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는 약 1.7%,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약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그런 고용 충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업종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종들은 보시면 운수업 및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비대면 환경이 이제 많아지면서 어떤 창고업이나 운수업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소매업과 숙박업, 숙박음식, 부동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도 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크게 나타난 그런 업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는 약 3.8%,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는 3.8%이던 고용 증가율이 0.3%까지 떨어지고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약 7%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모두 큰 업종이 바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이제 서비스업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경제에서 어떤 그
직접 생산은 하지 않지만 유통에서 그리고 어떤 관광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변화입니다. 생산 변화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도소매업 중에서 이 도매업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매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약 1.2% 성장을 이제 고용이 생산이 이제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는 약 0.3%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기간에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의 경우에는 업종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업종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앞서 보신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용과 성장 모두 그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이 이렇게 유통업 그리고 음식점업에서 이런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지금 숙박업을 제가 표시는 안 해뒀지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큰 영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도 이 생산 증가율이 0%로 전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서 그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이런 업종별,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 업종별 영향이 크게 나타난 업종들이 이제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 그리고 뭐 부동산업과 같은 어떤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걸 생산 변화율로 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뭐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업종들도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굉장히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제품 제조업과 같은 어떤 소규모 그 제조업체들에서도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금 보시면 종사자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고용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그 이전 연도에서는 대략 한 5%에서 3% 정도였다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약 2% 정도 성장하는 그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2018년에 그 고용 증가율이 그 2017년에 0.78%에서 2018년에 마이너스 0.8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 5에서 299인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고용 증가율이 약 1.7%였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0.93% 마이너스 0.03%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규모별로 살펴봐도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고용 타격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이 자영업자들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이 변화량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변화량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직후에 큰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직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급격히 줄어드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그 고용하고 있던 고용자들을 해고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게 2019년 한 지금 이쯤이 한 11월쯤 될 텐데 이 시점에서 가장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많이 전환이 됐다. 그 말은 자영업자들의 해고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업 규모별 연평균 생산 변화율입니다. 이 부분도 고용 변화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를 해봤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산 그 연평균 생산율이 증가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생산 변화율이 마이너스 2.8%, 약 3% 정도 연평균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기존에 한 2% 정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에는 약 1.8%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 규모별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분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분배 변화는 지금 이 표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분위별 소득의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지금 1분위와 2분위 이 부분이 저소득층의 소득 변화율입니다.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전에는 분위별로 작게는 마이너스 5%, 6%에서 많게는 약 한 9%, 10%까지 이렇게 고르게 나타나는데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4분기 연속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7.99, 마이너스 7.64, 마이너스 6.97 그리고 2018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17% 전년 대비 소득이 마이너스 17%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5분위는 보시면 오히려 기존보다 소득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서 보신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때보다도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직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소득이 1분위 저소득층이고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그래프가 5분위 고소득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 오히려 코로나19 시절에는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때보다 이런 소득 분배를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더 악화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총소득이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고 오히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직후에 이 저소득층의 소득은 어떤 해고로 인한 이제 근로소득의 감소 그리고 또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소득이 줄어들었고 그에 반해 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큰 이제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굉장히 크게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 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이제 있을 것인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경제학자의 어떤 기업의 규모를 이제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거시경제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에 이제 대입을 해서 최저임금이 이제 현재 8,720원에서 9,000원, 만 원으로 인상될 때 경제적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관측치와 모형 산출값 비교 이 부분은 이 모형이 얼마나 현실 경제를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이제 척도로 이제 제시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실질 자본이 실질 GDP 대비 이제 현실 경제에서는 약 이제 3배 정도 이제 자본량이 실질 GDP 대비 한 3배 정도가 되는데 모형 안에서는 약 2.2배 그리고 중간재 기업 중소기업 중에서 중간재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가 대략 한
11.6명 정도 되는데 모형에서는 약 12.9명, 그리고 실질 GDP 대비 소비가 실제 경제에서는 한 60%인데 모형에서는 약 70%, 실질 GDP 대비 투자가 약 20%인데 모형에서 20%. 그래서 실제 경제의 어떤 그 지표를 모형 안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을 때 이제 영향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반복적 단순 노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업이 생산을 줄이게 되고, 이제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제 연결되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그 그래프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최저임금 9천 원 달성 시의 효과입니다. 최저임금이 만약 만 원까지 인상되게 되면 실질 GDP가 약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DP 금액으로는 약 72.3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고, 만약에 9천 원까지 인상시킨다면 약 16.9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DP로는 한 0.9% 정도가 이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이 이만큼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률이 뭐 연평균 한 3% 정도인데, 그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만 원까지 급격히 인상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순효과에 의해서 약 4% 정도가 3% 정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다 이제 합산해 보면 그 내년도 그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겠지만, 이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순효과가 그 GDP 성장률을 약 4%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9천 원까지 인상시키더라도 이 GDP가 약 1%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인상시키면 고용이 약 2.8% 줄어들고, 최저임금을 9천 원까지 인상시키면 약 0.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로는 1만 원 달성 시에는 약 56만 명, 그리고 9천 원 달성 시에는 약 13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은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그렇고, 저희가 최저임금 인상 직후에 지표를 살펴본 결과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지금 막 이제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마치 2017년에 경제가 회복기에 있을 때 2018년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그런 이제 회복기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지금 코로나19를 회복하고 있는 이 회복 시점에서 이 경제가 회복되는데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최저임금 이제 동결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최저임금 동결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노동정책의 방향을 어떤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좀 계속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심도 있는 그 연구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님께서 좌장으로서 우리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입니다. 담론적이라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는 그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최저임금이 소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김재현 실장님께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리고 과거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리고 소득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2017년 8월에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1월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깜짝 놀라셨죠. 16.4%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부분, 그리고 주 근로시간 52시간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의 성장과 그리고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니까 주 52시간은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일자리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득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경제 성장률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영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체험적으로 최저임금이 많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부로 느끼는 과거의 어떤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효과를 오늘 발표자분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서 입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는 과거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근거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방향으로 오늘 많은 토론자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듣는,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로서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늘 패션 칼라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구홍림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월드 EP 무역의 송삼년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국편의점 주협의회 정책국장이신 홍성걸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개최 측에서 어렵게 모셨다고 합니다. 수원대학교의 김재영 학생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봐야 되니 오늘 12시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7분으로 개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7분 이내에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에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송헌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노동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했으면 또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자 고용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득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내가 노동시장 밖에서 내가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느끼는 시간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 노동 임금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시장임금은 시장 균형 임금보다 어떤 경우에는 뭐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노동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노동 수요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 이제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 더 고용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명 더 고용할 때 당연히 고용 비용이 들 테니까 추가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겠죠. 그래서 추가 수입이 비용보다 높겠다 싶으면은 한 명을 더 고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네, 비용이 높을 것 같네 하면 고용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 수입,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임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이 한 명을 더 고용할 때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뭘까요? 이제 이것은 한 명을 더 고용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야지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구나. 이제 이걸 기대할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기업이 생각할 때 추가 수입은 한 명을 더 고용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냐. 이걸 이제 노동 경제학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생산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이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를 한 명 추가 고용할 때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이 임금보다 높을 거니까 고용을 확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노동 수요는 결국 근로자의 한계 생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경제학에서 널리 통용되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투입 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늘어나는 추가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더라.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고 노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기업이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은 점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업의 이제 노동 수요는 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기업이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고용하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예전보다 높아져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생산성이,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 정도만큼은 최소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근로자의 고용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고용이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최저임금도 오르면서 그럼 고용도 줄어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한계 생산성을 높여주면 되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어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질적 역량을 향상시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최저임금 도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생산 역량,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시켜 주려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근로자의 한계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노동 생산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단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근로자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기업의 생산 기술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근로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본, 그다음에 시설 투자 얼마나 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 회사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다 원두를 사서 갈고 볶고 하는 것을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면 생산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도입이 되면 동일한 시간에 많은 커피를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생산 시설에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보통 경제학에서는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무엇이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간접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도 굉장히 잘 깔려 있고, 그다음에 운송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도로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물류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생산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또 기업 환경도 총 요소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그 어떤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이러면 당연히 그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확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노동 생산성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규제라는 것도 산업별로 전부 다르고요. 그다음 사회 간접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산업별로 전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최저임금이 전국의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영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별, 지역별로 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산업별, 그다음에 지역별로 차등화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고용도 좀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물론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에서 그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복지제도 확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이게 밸런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밸런스가 나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좀 각종 규제는 좀 혁신하고 그렇게 좀 기업 환경, 그러니까 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좀 반기업 정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은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여기에서 크게 역할을 하기보다는 산업별로 분명히 잔별 노조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사측 대변인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고용도 좀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업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는, 성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지역별 차등화도 중앙 정부에서 전부 다 개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 정부에, 그러니까 지방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역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원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이론적인 그 본인의 연구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에 있어서 그 지불 주체, 지불 여력을 고려 좀 해주십사. 그리고 지역별, 산업별 차등화 문제, 그리고 자유롭게 임금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구홍님, 그 이상장님께 의견. 예, 그 반월 패션 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있고요. 저희 조합원 수는 한 70여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산에서 염색 가공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한 110여 명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중소제조업을 어떤 대표적인 표본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겪고 있는 또 우리 업종에서 겪고 있는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따른 문제점들, 현실적인 문제점들 같이 좀 나눠볼까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돼야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같이 우리 직원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을지 이런 안도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저희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9% 이상이더라고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 주위 국가들, 동남아시아나 뭐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단연 최고고, 뭐 일본이나 대만 이런 저희하고 산업별로 이게 경쟁하는 국가들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균 그 연평균 그 최저임금 인상률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들의 그 임금 수준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럼 저희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비율로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개념으로는 저임금의 국가들의 인상률이 저희보다 훨씬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수렴되게 돼 있잖아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근데 그게 역행돼 있는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 과도하게 이게 책정되고 부담이 되고 있는지를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업계나 저희 업종이나 저희 기업을만 보더라도 9% 인상이 평균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0% 정도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30%는 9% 나누면 3% 정도 인상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소제조업의 현실은 세전 수익이 5%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2, 3% 정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3%의 상승률을 인건비로만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모든 수익을 다 잠식하고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업들이 자생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생산성이라든가 올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인건비만 그러냐? 뭐 최근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경법들, 뭐 화관법, 화통법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규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방향성은 맞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가 결국은 비용으로 다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올해 원부자재 최소한 20% 30% 올랐습니다. 어떤 품종 더블이 올랐어요. 이런 모든 여건들을 봤을 때 인건비가 이 정도로 올라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중소제조업을 대기업은 모르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은 운영이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70여 개 업체들 제가 뭐 이사장을 맡고 해서 뭐 대충은 아는데 수익을 내는 기업도 거의 없어요. 최소 2, 3년 내에. 단 그냥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 뭐 개인적인 자산이라는 것들을 계속 회사에 투여해 가면서 유지하는 이유는 중소제조업은 뭐 이게 노조나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업력이 53년 됐거든요. 저희 뭐 아버님 때서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평균 근로 근속 연수가 뭐 15년 이상 됩니다.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잘해주고 싶죠. 당연하죠.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제가 뭐 객관적으로 회사를 정리하거나 접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성,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이 현장들이 유지된다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수익만 갖고 이걸 유지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임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저희 업종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관점의 문제인데 일단 최저임금을 이제 강제적으로 인상을 시킨다는 개념은 종사자들이나 노동자분들이 여태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소제조업은 기본적으로 이미 상생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생존이냐 안 좋냐, 생존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나나 대표이사나 리더십들이 그것들을 뭐 수익을 뭐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착복하고 이런 개념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모든 걸 오픈해서 같이 유지해서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익이 더 나면 더 나눠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지. 이걸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시행해서 이게 될 문제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그 정도 현실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안락한 생활하고 요새 뭐 워라벨이니 뭐 여러 가지 제안해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뭐 여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굴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금 뭐 교수님께서 전자에서 말씀하신 거는 차등 지급, 일률적 지급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종별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가서 저희만 보더라도 그 양질의 저희 같은 직업이라도 양질의 그 고용이 있고요. 저희 내부 안에서도 좀 취약하고 열악한 고용의 자리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의 열악한 직종은 저희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내국인들 절대 입사 안 합니다. 현실이에요. 와서 보시면 알아요. 누가 다 하냐? 거의 외국인들이 다 그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40% 양질의 일자리들은 외국인들 분이 오시는데 그 부분들은 최저임금의 의미가 없어요. 왜? 저희가 고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주의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더구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줘야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최저임금을 안 정해 주셔도 고용하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실질적으로 올려주는 꼴의 수익을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형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그분들은 뭐 차등이 뭐 차별이냐 인권이냐 이런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기회 평등으로 본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50%에서 70% 성공합니다. 자국으로. 그럼 자국에서 물가 수준이라는 거 봤을 때는 과도하게 높은 거죠. 그럼 평등이란 개념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이제 전적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런 일자리들은 외국인들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들은 더 많이 늘려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려면은 차등 지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더 높이 주는 건 좋고요. 흐름이 그러니까 차등 지급이 돼서 산업을 계속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들이 더불어 늘어갈수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연평균 3% 이상을 뭐 올해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원부 자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렵고 앞으로도 연평균 3% 이상이 돼가지고는 우리 중소제조업은 못 버틸 것이다. 생산성을 늘려가는 것들의 연착륙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경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자 있습니다. 송삼년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최전방에서 온 것 같아요. 저희는 폐기물 아파트에서 혼합 플라스틱 같은 거를 받아서 선별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죠. 작년에 악몽 같은 1년을 보냈어요. 코로나도 직격탄을 받았고 저희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매출이 5년간 계속 하락세였어요. 그래서 매달 적자를 유지하다가 작년에는 거의 40%가 폭락하는 바람에 저희가 월급 때 제대로 주지 못했고 이제 대출도 이제 한계가 왔고 거의 사채를 쓰다시피 해서 직원들을 월급을 분할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을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최저임금 전에 외국인 2명을 썼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거의 저희 3D 업장이다 보니까는 연령이 한 60대에서 70대예요. 평균 연령이 62세인데 이분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생존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10년, 15년 했었는데 수당을 지급했었어요. 연차에 따라서. 근데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자료를 드린 거에 비해서 지금 인건비가 55%면은 거의 한 달에 5, 6천이 적자는 거예요. 저희 조그만 데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작년에 어떻게 버텼냐면은 정말 직원들 그분들 한 달을 월급을 못 가져가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없어요. 그분들 그 월급만 바라고 있는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은 정말 매일 울었어요. 정말 겨우 버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10년이고 뭐 지금 막 온 애들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도 똑같이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 월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년, 15년 된 사람들 똑같이 주고 있어요. 근데 생산성을 높여야 또 매출이 되잖아요. 그럼 잔업을 해줘야 되는데 잔업도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금 정상적인 인건비도 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잔업 수당이 줄고 또 외국인들은 그 굉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 외국인들은 잔업 안 주면 딴 데로 갈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이 없어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돈은 300을 달라 400을 달라.
근데 저희는 그래도 내국인이 50%가 되는데 저희 동업체들은 거의 90%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토요 근무가 거의 없어졌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생산업체 상에서도 대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자동화로 깔기 시작했어요. 자동화로 해서 한국 사람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나라에 지금 100세 시대가 오는데 지금 60대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독거노인 이렇게 되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희 업체는 3D 업종 중에서 작년에 폐기물 대란 나고 이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잔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되고 잔업할 수 없는 인건비도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책임은 모든 사업주한테 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공공 사명감이라는 걸 갖고 하는데도 처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폐기물산이 왜 쌓이냐? 처리가 할 수 없으니까 처리비는 많은데 그럼 어떻게 버티냐고 사업주가. 그러니까 다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국내나 외국인들이나 국내 분들도 이제는 임금 하면은 노동부로 달려가요. 그럼 사업주는 계속 범법의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근데 지금 5년간의 수익이라는 건 날 수가 없는 구조였고 계속 최저임금 오르고. 근데 지금 올해 또 올린다면은 저희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보다 나은 업체들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년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문 닫아야지. 더 이상 못 버텨. 그게 이구동성이에요. 그러면은 살아남는 기업은 뭐냐? 큰 기업에서 정부 돈 가져다가 다 생산 라인 자동화 까는 그런 업체 소수 업체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저희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 150개가 넘어요. 그 업체들은 다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년과 같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감당해? 사업부지 보고 전부 감당하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버텨내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에 간식비도 다 줄이고 식대 줄이고 모든 걸 줄이고 생산성 그 주어진 시간에 생산을 하니까 닥달하고 그러면은 또 왜 그러냐면 오래된 또 생산성 좋은 분들은 아니 내가 똑같이 받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좋긴 뭐가 좋아. 식당 외식비 올라 교통비 올라 다 오르는데 결국은 받아가는 게 우리 그전에 수당 드렸던 것보다 더 적게 받아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지켜야 되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날 일 안 하고 그러면 182만 원 받아가시는 거예요. 15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8시간 서서 일하시고 그게 무슨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근데 외국 친구들은 땅 사고 집 사고 다 해요. 옆에 말씀하셨듯이 걔네들은 몇 배예요. 수익 그게 90%를 다 송금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기 최저임금이 유지가 되는 거냐, 인상을 하는 거냐. 그리고 기존에 그 중견기업들은 다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들이에요. 그분들은 생산 라인이 50%밖에 안 돼요. 최저임금 적용할 수 있는 나이가. 근데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90%가 넘는 게 시급에 따라 차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도산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할 수 없이 20대 외국인들 노동력과 60대, 70대 노동력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계속 꾸준히 외국인들을 더 쓰는 이유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국인부터 그냥 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저희가 내국인을 써야 외국인을 쓰는데 이분들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냥 정년퇴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업종은 정년퇴직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웬만하면 더불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업종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슬금 하면서도 잔업을 받고 그러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최저임금의 그
그 마지막 3D 업종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끌어가고 제조업체들이 끌려다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그게 정말 답답하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노동자들도 원치 않아요. 그냥 예전처럼 승용공에 따라서 더 주고 외국인들은 차등으로 주고 그 친구들은 아무런 적어도 없잖아요. 그 교통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있고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공휴일도 저기 일종법에 줘라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최전방을 지키는 업체로서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다 우리 내국인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위험들이. 그러면은 그 비용들이 또 순환되고 지금 매출 대비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매출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올려버리면은 기존에 이미 올린 사람들은 계속 그게 별 타격이 없죠. 저 자료를 보면서도 자료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중견기업 이상은 기존에 원래 높이 돼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데는 다 거의 90% 100%를 먹거든요. 이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은 그 기업에 대비해서 그 차등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거의 진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일어서서 수습하고 돈비 사채들 갚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그냥 다시 주저앉고 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업체들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꼭 전달되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3D 업종인 폐기물 업체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홍성길 정책국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운영한 지 올해로 한 15년, 16년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뭐 인상하라, 동결하라, 뭐 답 없는 논쟁 같은데요. 우리 점주들이 뭐 토론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소득을 올리고 싶다. 우리도 좀 그런 소득을 좀 벌어보자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점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년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뭐 버티기 힘드니 뭐 부부간에 12시간씩 저희는 24시간 근무니까요. 12시간씩 서로 막교대로 뭐 근무하는 점포가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좀 대표적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뭐 임금 수준이 뭐 인간다운 삶을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뭐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뭐 이런 취약한 계층에 많이들 또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용시장 현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의 상황을 보면 매년 상대소득이죠.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매년 감소 2020년 4분기 조사를 보면 근로소득은 340만 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0.5%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저희 사업소득은 99만 4,000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 5.1%나
감소했다라는 역대 최저순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 2018년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육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아마 상대 소득률은 5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803조 5천억으로 2012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또 자영업자의 고용원 있던 자영업자들은 점점 줄고 있고, 아까도 그 발제에 말씀하셨지만 또 나홀로 자영업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또 경제가 또 살아난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인상을 반대할 명분은 적겠죠. 하지만 국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뭐 3% 경제 성장률이 예상된다, 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곧 뭐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뭐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고, 또 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기 회복의 기대감만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또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배달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완전히 개편됐죠. 우리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그 사업 소득을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정 수준인가? 뭐 아무도 뭐 얼마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외국은 이미 차등 적용을 다 두고 있죠. 뭐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뭐 지역정, 업종별, 연령별로 두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뭐 지역, 업종, 연령,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네덜란드, 영국, 숙련도별, 연령별 뭐 차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우면 일정 기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줄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또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시급이 1,464원으로 이미 10,000원을 넘어섰죠.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고, 미국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높은 수준이고, 외국은 주휴수당 제도는 또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주휴수당 제도는 없죠.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보완책을 운영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드렸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인간적인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임에는 틀림없고 뭐 반대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고, 또 코로나 여파, 또 산업구조 개편 이런 등등으로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죠. 특히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동화라든지 뭐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뭐 조직 개편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 고용을 줄인다거나 뭐 문을 닫는다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는 규모나 업종, 산업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체급이 다른 산업 주체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일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법 4조 1항에서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 편의점은 시간급으로 지급을 하는 업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이 좀 민감합니다. 주휴수당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뭐 장시간 근로를 막고 낮은 기본급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강제 일률적으로 정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 편의점이나 모임 미만 사업장에서는 15시간 이하로 채용을 해서 주휴수당을 피하고자 뭐 15시간 쪼개기 알바 등 뭐 이렇게 또 저희는 또 인력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도리어 줄었다라는 또 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뭐 거의 뭐 저도 포함해서 뭐 IMF 외환위기나 뭐 구조조정, 퇴직자 아니면 뭐 구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뭐 생계형이죠. 뭐 장사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사업을 접게 되면 뭐 일자리를 새로 찾는다거나 재창업을 한다거나 불가능합니다. 뭐 돈 안 되면 접어야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뭐 접으면 뭐 합니까? 뭐 일자리도 없고 창업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죠. 그래서 저희는 2022년도 최저임금은 뭐 당연히 동결을 주장하고요. 또 함께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 또 지불 능력, 노동 생산성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세 분이 그 최저임금 결정 액수 8,720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의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이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주휴수당을 피해가기 위해서 쪼개기 알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면 8,720원에 20%의 주휴수당이 붙으면 이미 벌써 1,400원이 넘은 거죠. 이런 부분이 편의점의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저도 오늘 발표하신 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발표 부분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결정 액수에 근거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와 함께 주휴수당이 20% 포함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도 향후 좀 분석을 해주시면 현장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사람들이 겪는 이 임금의 부담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 수원대학교에서 멀음걸음 해주셨는데 김재형 학생 마지막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재형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서는 카페를 올해로 11년 차, 그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식당을 이제 10년 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을 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최저임금에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제 영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부모님께서 이게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면은 그 가게 매출 대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 시간을 늘리거나 본인이 직접 발로 뛰는 상황까지 오게 될 텐데,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 이런 악재까지 겹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거의 어떨 때는 폐업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실정까지 왔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대학생인 저의 입장에서 이 최저임금을 바라봤을 때 이제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잠시 짧게나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저희 부모님과 그다음 제 집 주변에 있는 이제 다 10년 이상 자영업을 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찾아서 인터뷰를 드렸는데, 그 인터뷰 결과적으로 통해서
그 곧 다 공통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된 사항들을 추렸더니 결국 최저임금의 상승과 그다음에 물가 인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이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다 겹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판매가를 인상하여야 되지만 그 판매가가 이제 뭐 편의점이면은 편의점 마음대로 판매가를 인상할 수도 없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주로 많기 때문에 뭐 본사에서 정해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6,700원이 아니라 7,0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의 부담은 다 누가 부담하냐? 결국 자영업자 분들이 직접 부담하게 되고 그 자영업자 분들이 직접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접 줄이면서 이제 본인들 영업 시간을 더 늘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제 파트타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공감이 됐던 게 최근 몇 달 전에 어머니께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추가 모집을 하였는데 2명을 모집했는데 그중에 3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35명을 제가 이제 뭐 서류 나이대별로 분류해 보니까 그중 70% 이상이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저와 같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여쭤보니 20대 초중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목적이 뭐냐, 단순히 용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냐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상당수가 대학교 등록금 혹은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하려면 차비나 교통비, 그다음 식비가 있어야겠죠. 이런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비 또한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많은 대학생들조차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살지만 서울 진짜 아르바이트가 너무 자리가 없어서 서울까지 직접 왕복 2시간이는 거리를 거쳐가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제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파트타임 근로자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잃게 만들고 소상공인의 짐까지 부담시키는 이제 현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자료를 보게 되다가 G7 국가를 봤는데 보통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두고 계속 활발히 의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서 대한민국도 어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인해서 국방비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는데 무조건 G7 국가가 이제 항상 최저임금을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라는 의견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런 복합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중위임금 대비를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62.4%입니다. 사실 2005년도에는 프랑스가 중위임금이 60%를 넘어서자 이거 60%부터는 경고 단계다. 이 이상을 계속 지속했을 때는 결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더 잃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우리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이제 지체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는데요. 한국은 지금 이미 62.4%로서 이제 G7 국가 중에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최저임금을 계속 10,000원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그 결과는 아마 앞에서 발표하신 그 그래프처럼 이제 대한민국 GDP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십조 원이 깎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최저임금을 이제 자료를 공부하고 제 부모님 직접 봐오면서 느낀 거는 결국 이 정부라는 거는 이 자유노동시장 경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왜곡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대한 이 자유경제시장 체제에 맞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말한 것처럼 알아서 가격이 이제 최저임금 정하게 하고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자로서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중위임금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2%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에서 4가지 요인 외에 꼭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향률이라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그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30% 내외가 되어 있습니다. 25% 이상을 벌써 넘었죠.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4명 중에 1명의 임금이 벌써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방금 학생께서 얘기하시던
이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임금 체계에 개입을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버리면 벌써 30%가 훨씬 상회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중위임금이 62.2% 넘는다는 것은 그럼 중위임금이 가장 많은 빈도수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미만율의 경우는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고려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중위임금에 대한 비중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오늘 중요한 토론인 만큼 또 바쁘시지만 뭐 오신 또 중소기업을 대표하셔서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토론자분들의 패널 토론자분들의 의견과 함께 우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경청한 이후에 마지막 발표자분들 의견을 듣는 걸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자동판매기운영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합사가 한 100여 군데 정도 되는데 작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자영업 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이 거의 한 30-40%는 인원을 축소하든지 그렇게 축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최저임금 아까 김재현 우리 실장님이 좋은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업종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그 최저임금이 5% 인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매출 신장이 얼마 정도 일어나야 되냐면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한 22% 정도를 매출 신장이 가져와야만이 그게 경상이익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저희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20에서 한 40% 정도가 매출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매출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인해 가지고 근거리 붙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약에 이런 것도 좀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업체별로 아까 뭐 송사님 부장님도 구홍님 이사님도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는데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 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소기업이나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뭐 대기업을 분석하더라도 아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용 유지나 생산성 같은 거 4.37%, 아까 2.3% 마이너스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더라도 정말 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처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을 매년 이렇게 뭐 7월달, 8월달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참 불안합니다. 저희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을 당연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뭐 관리자가 한 5%고 나머지 한 95%가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도소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중장 최저임금을 당연히 그 영향을 거의 한 100% 받고 있는데. 또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갖다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 100%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뭐 좀 지혜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 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것을 기간을 매년 하지 말고 최소한 2년에서 3년을 둬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직원들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좋지만은 또 기존 사원들도 근로 의욕이 됩니다. 인상이 안 되면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일자리 생산성이 이게 저하가 되는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해마다 저희들이 이게 뭐 최저임금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공익위원 근로자 사용자에 하지만은 이걸 정말로 이게 좀 국가기관에서 정말로 이게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개편을 좀 일자리위원회도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매년 개최된 최저임금, 그리고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2년 주기, 3년 주기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네, 김성민 네, 좀
네,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성민입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중복될 수는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차등 적용 이 부분도 뭐 저희 회원사들도 극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줘도 사실은 저희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자들은 인원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저는 52시간 적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의 52시간 적용을 일괄적으로 대기업과 함께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정말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제 적용이 되면서 뭐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도 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이제 지금 30인이 넘는 그 중소기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52시간 적용이 되면서 아주 과중하게 지금 근무 시간은 줄여줬는데 급여를 또 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이렇게 올려놓은 급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52시간 적용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좀 일을 더 해야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52시간 적용을 일괄적으로 대기업과 함께 적용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에는 좀 차등해서 이 부분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좀 더 근로자들이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월 초과 시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저희 회원들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일례로 뭐 아시겠지만 배고픈 저녁 있는 삶이 일부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최저임금 이슈와 함께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약이 그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오늘 발표자분께 마지막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발표자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 직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들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이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이걸 올리면 누가 가장 힘든가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저소득층이 가장 힘들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을 때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제일 힘들다라는 거를 저희가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경제 상황을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을 하니까 실제로 그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그 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근로자들이 제일 힘들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해고가 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제일 힘들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과거처럼 일어난다면 이 현상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사실 발표 드리면서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급히 그 지나가느라 소개를 못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구 근로소득 변화입니다. 이걸 분위별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분위하고 5분위를 비교를 했을 때 2018년 1, 2, 3, 4분기에 그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입니다. 1분위가 근로소득인데 1분위가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15.8%,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36.8%입니다. 이게 지금 그 슬라이드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번은 5분입니다. 고소득자죠. 1, 2, 3, 4분기 순으로 12%, 12.8%, 11.3%, 14.1%입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켰더니
1분위 전년 동기 대비 소득 감소율이 2014년 이후에 역대급으로 일어났고 5분위 고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역대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해고가 되니까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거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효과 때문에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임금 인상이 그 소득 인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꼭 이 최저임금 인상의 이제 목적이 이걸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의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주장했던 그 목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배포된 책자 이외에 간지로 두 쪽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W4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최저임금 변동별 직원 및 경비 현황입니다.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13명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국인 근로자 13명, 외국인 근로자 11분입니다. 한 25명 내외의 근로자를 재직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2017년도 매출 대비 노무비, 인건비가 33%였습니다. 근데 5년 후인 올해 55%로 증가했습니다. 인건비가 5년 만에 22%가 증가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중소기업이 과연 경영이 유지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원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최저임금 위원님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